어, 그 AI와 문화정책 지금 발표하는 내용은, 제가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북스에서 자그마한 책으로 나온 내용이고요. 올해 5월에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서술한 거여서 AI가 워낙 빨리 변하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약간 구닥다리가 된 느낌이 들어서 약간 음, 걱정이긴 합니다만, 네, 제가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AI가 문화예술 생태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고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좀 일부 이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그 문화 정책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예술은 어원 자체가 기술의 사실은 테크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술은 기술인데 어떤 기술인지를 정의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뭐 나중에는 아름다운 기술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요즘 꼭 예술이 그렇지만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예술이 기술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졌고, 특히 이제 표현 수단을 확장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유통을 좀 더 확대한다든지, 또 향유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에서도 이러한 기술이 계속 영향을 주어 왔습니다. AI하고 이제 예술이 이 만나는 지점들이 사실 그 제가 이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195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 그때도 뭔가 인간의 개입 없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거에 대한 실험을 했던 사례들이 나오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이제 체감하는 AI와 예술의 관계 부분은 적어도 2010년대 이후부터 이제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술계에서 이제 이 기술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미술 경매에서 이제 작품들이 낙찰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모마 같이 유명한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크게 이제 인식이 확대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인공지능과 문화예술 생태계가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이것을 이제 살펴보는 부분이었고요. 지금 아마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 AI가 지각형에서 생성형에서 에이전트, 물리적 AI로 변화한다고 이제 올해 초에 젠슨황이 이제 요거를 제시를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는 것이 생성형 AI라면 이제 AI, 에이전트 AI 쪽에서 또 물리적인 AI로 나아가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AI를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이제 메타뿐만 아니라 구글도 AI 글래스라고 해서 이걸 통해서 뭐 우리가 길을 가면서도 얼마든지 인공지능과 대화하면서 보는 정보를 같이 알려주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나중에 이게 가능하다면 정말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서 따로, 말씀 도슨트 필요 없이 이제 볼 수 있는 시대가 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현재 우리가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단계에서는 AI가 가진 창의성이 사실은 이제 그동안 입력했던 데이터를 조합하거나 이것을 이제 새로 변형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예술이 가지고 올 창의성에서 어떤 변혁적 창의성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론가들의 생각이지만 지금 이제 AI가 발전하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우리의 사고 틀을 완전히 깨는 새로운 변혁적 창의성의 단계도 가능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AI가 이제 예술 활동에 예술 작품 만드는 데 많이 사용이 되고요. 또 AI 자체로 만드는 작품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인공지능이 만드는 것들도 예술로 봐야 되나라고 하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미학이나 예술학 영역에서도 인간이 아닌 주체가 만든 작품들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콩고라는 침팬지가 그린 그림이 워낙 추상화 같아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고, 또 아이다라고 해서 로봇이 이제 그린 그림이 최근에 소도비 경매에서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낙찰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둘 다 모두 인간이 아닌데 현재 저작권상으로는 어쨌든 인간이 아닌 거는 저작권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을 예술로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논의가 더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예술이나 미학이론상에서 보면은 그 예술 작품이 어떻게 보면은 누가 그렸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예술계에서 인정해주면 그것이 예술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해석도 이제 예술 제도론이라고 해서 해석하는 부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언젠가 AI가 만든 것도 예술로 인정되는 날이 올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 AI가 고도화될수록 인간의 개입은 점점 축소될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어쨌든 AI가 생성하는 이미지나 영상이나 이런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그중에서 무엇을 최종적인 작품으로 선택하느냐 부분이 사실은 예술 활동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이 곧 예술인 시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이제 여기 나왔던 것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아이다라고 하는 로봇이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작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침팬지가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마르셀 듀샹의 셈이라고 해서 예술 제도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됐던 건데요. 이분이 이제 변기를 이제 아예 손으로 뭔가 수공적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사인한 변기를 전시장에 갖다 놓음으로써 오히려 이제 이걸 통해서 이게 지금도 작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이제 제도가 결국 예술을 결정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제도론의 계기가 됐던 작품이어서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를 넣어봤습니다. 어, 문화예술 생태계의 변화가 이제 AI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이 예술가들이 일종의 자기 창작의 보조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023년에 보면은 문학 쪽에 국내 문학가들인데요. 챗GPT를 가지고 같이 대화하면서 공동 집필을 한 작품을 제시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술 쪽에서는 아예 이제 그래픽 아나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맞아 다양한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서 그게 이제 이미지나 형상이나 영상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데이터 미학을 추구하는 작품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그 수노라고 해가지고요 생성형 음악 그 작곡 AI인데 이걸 통해서 뭐 한 뭐 1, 2분 만에 자기가 원하는 이제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인 맥그리거 같은 경우에는 그 구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안무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춤추는 모든 동작을 이제 데이터화해서 그걸 통해서 새로운 안무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것도 했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창작 과정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아이디어를 굉장히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제 뭐 작품을 구체화할 때,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어떨까? 이렇게 구상하는 단계에서 훨씬 빠르게 이 표현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사진이라든지 이런 그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작업에서도 기술적 완성도를 이렇게 높일 때 굉장히 간단하게 이런 것들, 예전에는 굉장히 한 땀 한 땀 했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빠르게 해내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술가의 역할도 이제는
맞아요.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거를 이제 습득해야 되는 단계가 된 것 같고, 창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이제 실현을 하는 사람, 아니면은 이제 기술적인 뭐 예를 들면은 무대 디자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영화에서 특수 효과를 담당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문화 기관을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관객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예술가들이 이제 역할이 자신의 직종에 따라서도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예술가가 뭔가를 선택하는 사람이자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질문하고 결과를 알아내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어, 그 역할이 계속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질문하고 그다음에 생성한 수백 편의 것 중에서 언제 생성을 멈출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창작자의 몫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는 거는 아까 웨인 맥그리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특히 무용 같은 경우에 안무를 저는 데이터화하는 게 가능한지 몰랐었는데요. 이렇게 관절이 움직이는 거를 전부 데이터화하고 모든 작품을 다 데이터화하고 일상의 동작도 데이터화한 다음에 이 동작 다음에 어떤 동작을 넣을지를 이렇게 말하자면 인공지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선택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안무를 만들어내는 그런 실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시각예술 영역에서만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줄 알았는데 공연 영역에서 활용이 돼서 굉장히 특이한 사례로 생각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이 미술 영역에서 이제 주로 사례들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이 경우에는 굉장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선이라든가 요 색면을 칠하는 것 자체가 좀 단순화된 형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요게 이제 자동으로 인간의 개입 없이 예술 작품을 생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일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 넥스트 렘브란트라고 해서 렘브란트의 작품을 이제 인식시키고 입력시키고 특히 렘브란트의 작품을 이제 표면의 높이까지 그 질감까지 다 학습시킨 다음에 렘브란트가 그렸을 것 같은 지금까지 없는 작품을 만들어냈는데 이제 너무나 사실적이고 렘브란트 작품 같아서 이걸로 이작을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훌륭한 성과를 보여줬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영상인데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나왔었던 모든 그러니까 초상화를 다 이제 입력을 시켜서 그 초상화를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새로운 작품을 내보라고 해서 한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게 이게 인공지능 그 알고리즘 수식인가 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말하자면 사인 대신에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인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알고리즘이 이 작품을 만들어낸 주체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미드저니로 지금 이제 만든 작품인데 요즘 미드저니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미술 대회에 나가서 1등상을 탔는데 도대체 이런 거를 이제 상을 줘야 되는 게 맞냐라고 논쟁이 붙었다가 오히려 이제 프롬프팅을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선택을 거쳐서 했다는 것 때문에 그냥 인정하고 상을 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도 지금 그러니까 미술계 안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레페 가나돌이라고 해서 이제 뉴욕 모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미술 작품을 데이터로 입력하고 그것이 이제 영상으로 나타내게끔 한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모마라고 하는 미술관 안에서의
미술관 근처에서의 기후라든가 아니면 안에서의 이제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들여서 데이터로 전환해서 이제 지금 이런 형태 이게 이제 계속 영상이 움직이는데 그런 걸로 이제 만들도록 만들어서 굉장히 새로운 또 작품 활동으로 하고 있는 작가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소니 이제 사진 대회에서 1등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게 1등상을 수상한 다음에 이 작가가 내가 사실은 이거 실제로 찍은 게 아니고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야라고 하면서 그런데 여기에다가 상을 주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본인이 수상을 거부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작품들 이제 얼마든지 이제 가능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 1910년대나 20년대 사진처럼 보이게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예술 영역에서 이제 이러한 이제 영향이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더 심해지는, 그리고 이제 특히 AI는 컨텐츠 영역에서는 이제 훨씬 더 그 침투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 컨텐츠 제작은 이게 이제 일단은 영리 시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제작하는 제작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제작 비용의 절감 차원에서 AI 활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영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영화의 70%가 제작 과정에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나리오 작성을 하고 사전 제작이나 후반 작업이라든가 마케팅 이런 데서도 하고 있고 이제 뭐 AI만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AI 영화는 이제 별도의 국제 대회가 있을 정도이고 권한술이라고 하는 한국 작가가 한 일주일 만에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세계 AI 영화 대회에 가서 이제 상을, 1등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얼마든지 가능해졌고, 또 음악 산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음악가의 이제 60%가 이미 음악 활동에 도입하고 있다고 하고, 작곡에 당연히 사용하고요. 편곡, 믹싱, 또 가상 악기나 보컬도 이제는 사람이 하지 않는 그러한 활동들로 음악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에도 AI가 영향을 많이 줘서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 안에서 만나게 되는 이제 여러 가지 실제 그 캐릭터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 이제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AI를 가지고 훈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게임하는 사람들하고 이 상호작용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게임의 스토리로 각각 다르게 전개되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 예고편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그,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에다가 그동안 이제 영화 예고편들을 다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영화, 새로 만들어진 영화 모건에 이제, 이제 맞아 트레일러를 만들라고 했는데 너무 잘 만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는 예전에는 이제 다 사람들한테 부탁해갖고 만들었던 게 금방 이제 만들 수 있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원모 펌프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권한술 작가가 만든 건데 작가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조명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작가 조명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기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의 영화로서 스토리를 만들고 이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원래 영화 제작하는 것만큼이나 힘들다. 그러니까 기간은 짧아졌지만 그런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엔비디아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게임상에 나타나는 이렇게 그 인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캐릭터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이제 포함이 되면서 훨씬 더 생산하게 된 그런 서비스를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툰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채색을 그동안에는 전부 이제 메인 작가가 있으면 보조 작가가 이거를 다 색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동안 이제 그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전 세계에서 많은 웹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학습시켜서 어, 이제 기존의 것만큼이나 이제 손쉽게 이제 채색을 하도록 해서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일반화되게 된다면 보조 작가들의 일자리가 다 없어질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가 문화시설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요. 일단은 이제 박물관, 도서관 뭐 이런 데들 그 문화시설이 갖고 있는 사실은 데이터들은 물리적으로 갖고 있는 거지만 고품질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 박물관하고 각종 AI 기업들하고 협업해가지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그동안 되게 많이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이제 박물관, 미술관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AI 기반으로 이제 챗봇을 해서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부분은 너무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국립미술관이 소장품을 한 100만 개 정도 갖고 있는데 시각장애인들한테 작품에 대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때까지는 이게 다 사람이 해야 되니까 몇십 개 작품밖에는 못했는데, 요거를 이제 인공지능에게 이미지를 그대로 설명하게 하는 거를 학습시키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전환을 해내가지고 국립미술관이 가진 모든 작품에 대해서 이제 장애인들이 귀로 들으면서 그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거를 서비스했다고 해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성과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소장품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들을 이제 그 하나하나 이제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이제 거기에 다 태그를 그동안에는 수동으로 달았는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인공지능이 다 처리해 줄 수가 있게 돼서 그 소장품 관리하는 데 들어서 갔던 품이 그동안에 비해서 훨씬 더 줄어드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굉장히 보존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온습도 조절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제어를 해가지고 사실 이제 박물관 미술관의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기관인데 이런 부분을 절감한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영국의 국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 전시를 할 때 그 특별 전시가 사실은 이제 예산이나 인력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건데 이게 이제 맞아요. 실패할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운영을 더 최적화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20년 동안에 예를 들면 특별전시 했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제 데이터를 입력해서 어느 날에 문을 열고 날씨가 어떨 때 관광객이 많이 올 때 아닐 때 이런 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전시의 조건들을 조절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실제로 이제 성과를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영상으로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러피아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전역이 이제 같이 공동으로 유럽이 이제 아무래도 AI나 이런 디지털 쪽이 좀 약간 느려서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서요. AI for Culture라고 해서 문화유산과 관련된 데이터 공간을 만들고 AI를 서로 이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같이 공동으로 지금 대응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구글의 사실은 아트앤컬처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그동안의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큰 데이터 역할을 했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서 모여진 작품들 가지고 이제 약간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2천여 개 박물관에서 가진 소장품이나 전시를 고해상도 이미지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예를 들면 이 아트 셀피처럼 자신의 이미지와 가장 근접한 작품을 이 2천여 개 박물관에 있는 수십만 점의 작품 중에서 이제 검색해주는 그런 일종의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해서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그러한 서비스들도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물관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굉장히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홀로코스트 박물관에서 그동안에는 이제 이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영상을 이제 녹화해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서비스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분들이 이제 점점 이제 그러니까 돌아가시게 되기 때문에 아예 이분들에게 그 많은 이제 그 구술을 받고 이 3차원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물어보면 이제 직접 대답할 수 있게 이제 AI가 인공지능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처럼 이분들의 스토리를 학습한 이제 홀로그램이 직접 대화할 수 있게 해서 정말 일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의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느낌까지 이렇게 제공하게 해서 오히려 이 역사 교육이 굉장히 생생하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말하자면 이제 이게 하나의 이제 섬이에요. 중세 시대에서 17세기의 문화유산인데 여기에 이제 드론이라든가 지상 카메라로 수십만 장의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 외부 사진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 있는 공간의 사진까지 다 정밀하게 찍어서 이제 이거를 이제 3D로 디지털 트윈 모델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만드는 과정에 인공지능이 도움을 주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관람객이 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디지털 트윈에 이제 들어가서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거기에 가 있는 것처럼 그 외부 경관에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 건축물 내부로까지 들어가서 가상으로 탐험할 수 있도록 해서 사람들이 박물관 안에서도 이렇게 이제 바깥에 있는 유물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데요. 이렇게 디지털 트윈으로 이러한 문화유산을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이것 자체가 혹시 나중에 또 이 유산이 이제 맞아면 문제가 생겼거나 했을 때 복원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요게 이제 네덜란드 국립박물관에서 시각장애인 작품 해설 서비스를 한 거고요. 특히 이제 인공지능 코파일럿이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사용해 보셨을 텐데 여기에서 큐레이터처럼 작품의 색감이라든가 인물이라든가 분위기를 이제 묘사하는 것을 이제 빠른 속도로 가능하게 해서 이것을 이제 감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시간이 짧아서 제가 영상을 못 보여드려서 나중에 영상을 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내에서 하고 있는 작업인데요. 해외처럼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발전을 해서 관련한 이제 안내라든가 작품 해설, 또 작품에서 물어보면 이제 응대하고 대답해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더 발전해야 될 단계에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이제 문화유산 과학센터를 만들었는데 특히 이제 AI로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맞아 유물이 만약에 손상돼서 깨져 있으면 그와 유사한 유물들을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유추해서 이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AI에 기반해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디지털로 훼손된 문화유산을 3D로 완성된 형태를 만들어 보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또 유물의 진위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까 스마트 원격 진단 시스템은 이제 전시실이라든지 보존과학실이라든지 수장고 같은 데에 이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환경과 관련해서도 실시간으로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최근에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요게 이제 IoT 기반으로 박물관 보존 환경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요것을 이제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박물관 운영을 효율화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영국 내셔널 갤러리에서 이제 박물관 전시의 수요 예측을 하는 프로젝트이고요. 이걸 통해서 티켓 가격이라든지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주제 선정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영상인데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이제 예, 요즘에 뭐 저기 뭐죠? 인스타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이 이제 그냥 인사하는 거죠. 뭐 인사하고 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영상인데요. 요거를 네덜란드에서 이제 일종의 그 관광과 관련된 이제 홍보 자료로 사용했던 건데요.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예술하고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종류의 문화시설도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는 79년에 만들어졌는데 이런 것이 이제 차근차근 생겨나다가 이제 최근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두바이의 미래박물관이라든지 아르떼 뮤지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에도 되게 영향을 주는데요. 특히 이제 플랫폼에서 AI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제 AI를 가지고 훨씬 더 이제 추천을 최적화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플랫폼에 계속 머물도록 하는데 AI가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점에서 굉장히 이제 AI가 플랫폼의 수익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이제 문제는 이 플랫폼이 약간 이제 창작자에 대한 불공정한 수익 부분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은 추천을 할 때 계속 수익성이 높은 컨텐츠 위주로 추천을 해서 문화 다양성이 저해된다든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유럽 같은 경우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디지털 시장법, 디지털 서비스법, 또 뭐 시청각 미디어 지침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화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에 대한 논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시장에 대해서 규제 요소가 될까 봐 아직은 도입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유럽의 컨텐츠를 이제 이러한 OTT 같은 플랫폼에서 이제 일정 비율 이상 이제 하도록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유럽의 컨텐츠에 대해서 투자를 의무화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앞으로도 국내 논의에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화 향유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많은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는 굉장히 일상화된 것 같아요. 이제 인공지능 큐레이션에 이미 다 노출되어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OTT가 그렇게 인공지능이 추천을 잘해준다고 하는데도 사실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다중구독 뭐 이런 것들 많이 있고요. 대신 이제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이제 필터 버블 현상이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그 취향이 있는 것만 계속 소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관점이 이제 교정될 여지가 없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인기 콘텐츠의 쏠림 현상이라든지 필터 버블 현상에 대한 대책 이런 것도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창작의 민주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인공지능 창작단이라고 해서 발달장애인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게 손이나 아니면 언어로 어려운 점을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선택을 통해서 본인들의 표현을 해내는 것을 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완성도가 높아지니까 자신들이 굉장히 만족하는 결과물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 교육 쪽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문화향에 도움을 주고 있고 특히 이제 장애인에 대한 음성 설명이나 청각 장애인에 대한 수어 전환 부분 또 지체 장애인에 대한 또 휠체어나 보행 로봇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문화 향유에 더 많은 도움을 줄 것 같고요. 또 언어 부분에서의 이제
자막이라든지 이제 더빙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것과 관련된 부분에서 훨씬 더 도움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술관에 대한 가상 투어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가능성이 있어서 문화 향유에 AI가 가지는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AI 창작단 전시 현황인데요. 이렇게 AI 관련된 전문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요것을 이제 전시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앞서 보셨던 것처럼 창작과 유통과 향유 이 세 가지 모든 면에서 AI가 이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관련해서 쟁점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 첫 번째는 어쨌든 AI가 문화 노동에 큰 영향을 줄 거라는 것입니다. 현재 보면은 이제 예술인 같은 경우에 현재도 굉장히 이제 프리랜서로서 소득이 불규칙하고 낮은 상태인데 바로 이제 이 AI로 인해서 문화 노동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보면은 이제 AI 기술 도입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노동시장이 재편이 되고 일자리가 양극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말하자면 예술가들에게 훨씬 더 이제 말하자면 비숙련된 예술가들이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 생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작권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학습시킬 때 저작권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제 제공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이분들의 경제적인 권리가 굉장히 많이 침해될 우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목소리나 외모 같은 걸 가지고 딥페이크 기술을 가지고 이제는 돌아가신 분들이 영화에 이제 출연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한 번만 이 사람들의 외모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입력을 시켜 놓으면 이분들이 다시 출연하지 않더라도 영화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관련해서 이제 좀 어떠한 규제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어쨌든 다른 분야보다는 예술 미디어 디자인 분야는 AI 자동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대체 부분이 적다고는 하지만 원래 예술계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큰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산업 영역에서 이게 이제 침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할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AI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이렇게 외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목소리를 가지고서는 이제 사용하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된다는 부분을 이제 노동조합상의 이제 재임 과정에서 의제화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저작권도 이제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저작권 같은 경우에 보니까 AI 개발을 학습하는 단계에서 이제 사실은 저작권 침해 부분이 가장 큰 논쟁점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경우에 이것을 이제 공정하게 보상해주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더 본격적으로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챗GPT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은 대규모 그렇게 저작권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온라인상에 노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저작권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 허락을 받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여기서 이제 옵트아웃 제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제 저작물과 관련해서 내 저작물은 이렇게 데이터로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이제 명시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제도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저작물이 학습 데이터로 공정하게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제 저작권을 생성하고 이용하는 단계에서 저작권 침해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다양한 지금 소송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주로 대규모 이제 그 회사들하고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와 관련해가지고 그 산출물에 대해서 이게 AI로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표시를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이유의 밤양갱이라고 해가지고 그 AI 커버곡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부르지 않았는데 그 노래를 부른 걸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유포돼서 이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사실은 2차 저작권, 2차 창작물 저작권과 관련해서 또 침해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도를 정비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AI 작품을, 예술 작품에 AI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기여도를 이제 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제 미국 작가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가 이제 작가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AI가 생성한 걸 가지고서는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해가지고 이 AI 산출물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인간인 작가가 최종으로 수정하고 하도록 하는 부분을 이제 그 작가 조합에서 요구해서 이게 관철된 사례가 있어서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제도가 이제 말하자면 여러 가지 그 분쟁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AI 산출물의 저작물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는 인간이 이제 개입하지 않은 AI가 만든 산출물은 저작물을 인정하지 않고는 있는데 일부 이제 그 말하자면 저작물 같은 경우에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일부는 인정하는 편집 저작물로 인정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또 인정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프롬프팅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보고 또 인정해 주는 게 있어서 나라마다 이것을 인정해 주는 사례도 지금 현재는 다른 경우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만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 걸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게티 이미지인데요. 요게 이제 원본이고, 요게 생성된 이미지인데, 요게 이제 보니까, 아마 이제 이 게티 이미지 쪽에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미지가 생성됐다는 것은, 이거를 이제 학습한 게 분명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생성형, 어, 요거는 이제 원래 저작권이 인정됐다가 AI가 만든 거라고 얘기가 돼서 이제 저작권 인정이 취소됐던 사례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미지는 저작권이 인정이 되지 않지만 이 스토리와 이 이미지의 배열 부분은 인간이 한 걸로 인정해서 편집 저작물로 인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이미지를 만드는데 프롬프팅을 열심히 했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인정해 준 거라서 우리나라랑은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리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이제 알고리즘 편향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이 무너졌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건데요. 이게 지금은 삭제돼서 볼 수가 없는데 정말로 예, 톰 크루즈가 나온 적이 없는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너무 사실적으로 만들어져서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AI 창작의 투명성도 보다 더 이제 AI로 만들었다는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AI 윤리에 대해서는 이제 유네스코라든가 EU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각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논의 이제 하고 있고 또 이제 AI와 관련된 기본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딥페이크 부분인데요. 사실은 딥페이크가 나쁜 것만은 아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 나이에 출연했지만 자신의 옛날 그 젊었을 때 부분을 다 그냥 본인이 연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좋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의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예술대학교에 있다 보니까요. 이제 AI가 이렇게 갑자기 그, 발전하게 되면서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학생들은 나갔을 때 이제 이 AI를 사용하는 거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서는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융합예술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인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보면은 그 교과과정상으로 봤을 때 AI 기술에 대한 이해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AI 윤리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예술의 근본에 대한 어떤 인문학적인 연구나 교육도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AI와 관련된 창작 스튜디오나 또는 교수진 부분에서 아직 더 좀 보완이 필요한 단계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제 그 문화정책 차원에서도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보면은 유럽연합 쪽이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 창의 부분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서 관련한 인공지능 법에 AI 생성형 콘텐츠 표시 의무화라든가 저작권의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이라든지 AI가 학습한 컨텐츠 목록을 제공하는 의무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서 국내에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OTT와 관련해서도 플랫폼 쿼터제 유럽에 대해서 컨텐츠에 대해서 30% 정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국내에서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산업진흥 쪽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좀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관련된 제도가 유럽 연합처럼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유네스코는 그냥 윤리에 관한 권고 정도 내놓고 문화 창조 산업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금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도 지금 그 AI와 관련된 부분이 우리나라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작권을 정비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AI와 관련해서 예술이나 컨텐츠 산업에 특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특히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이미지라든가 영상을 재현을 할 때 되게 아시아라든가 동양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학습이 잘 안 돼 있어서 이게 재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문화 다양성 보장을 위한 소수문화 데이터 세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술가들이나 예비 예술가들이 창대작을 할 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떠한 인프라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산업이나 예술 분야에서 이제는 이제 보니까 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AI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헐리우드 같은 데서는 그 예술, 그러니까 그 영화의 어떤 흥행성을 높이기 위한 분석 도구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에이전트 AI들이 발달해 있는 것 같은데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게 있을지 특화 에이전트에 대한 부분을 좀 개발하는 것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력 양성이라든지 양성을 위해서 AI 융합 교육이나 재교육을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재교육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문화부나 정부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아카데미나 이제 교육기관들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게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로 인한 일자리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든지 또는 이제 사회안전망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AI 기술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영향이 사실은 국제적인 흐름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협력 강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정도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너무 길어졌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선생님, 음소거, 음소거 지금 해주세요. 안 들립니다. 총장님. 예, 예. 양임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거의 맞춰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러면 우리 신미선 교수님 토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너무 방대한 이렇게 많은 좋은 글을 여기서 발표해 주셔가지고 저 공부 많이 했고요. 일단 실은 뭐 예술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할 기회가 없었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 AI가 도입되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예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제가 이 트럼문에 썼는데 문화 예술의 대중화를 위해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뭐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약간 소홀했던 부분이 창작자의 문제를 다루지는 별로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이거 우연히 그 미디어 오늘 기사를 봤더니 이제 창작자들의 어떤 지위가 낮아지고 있고 그런 문제들에 대한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크게 본다면 우리가 AI를 문화 정책에 도입할 때 크게 세 가지 예술을 정말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와 그다음에 창작자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 AI를 대중화시키면서 그 이 사회 저변을 확대시킬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뭐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예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도 대중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역사적 흐름을 보면 돈 많은 귀족들이 일반 서민들과 대중들로부터 나를 구별짓기 위한 수단이 예술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옛날에 그 뭐 클래식이라든지 그 화가들이 다 귀족에 귀속되어 가지고 돈을 받고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렇게 활용됐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대중 속으로 들어왔고 이제 고급 문화가 줄어드는 이제 그런 그런 이제 경험을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데 어 결국에는 기술이 인간의 그 부족한 부분을 끊임없이 보완해 준 도구로 활용돼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예술이 예술로 남아 있었던 거는 이제 여태까지 남을 수 있었던 거는 그 희소성 때문인데 이게 좀 미디어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미디어가 공익적이어야 한다는 그 생각 밑에는 전파의 희소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술도 그리고 그 희소하다는 거는 그 예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탤런트가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에만 창작을 할 수 있는 그 뭐죠? 그 굉장히 불공평한 그런 사회가 됐었는데 이제 그런 장벽들이 그 기술로 허물어지는 거죠. 결국 이제 우리가 융합사회라는 용어는 굉장히 옛날부터 나왔지만 융합이라고 하는 건 섞이는데 그 뭐 사람과 사람, 산업과 산업 간을 구분짓는 그런 장벽, 경계 이런 것들이 허물어지면서 서로 이제 흡수가 되는 그런 속에서 지금 이제 그 생성형 AI가 그래도 탤런트에 기반을 하는 그리고 약간 대중과 괴리된 그런 영역 속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거를 급속하게 대중화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되게 좋다고 봤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조건이 있어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야 돼. 그리고 그걸 내가 창작하려면 너무 오랜 기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머릿속에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컨텐츠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그 예술이란 자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원래 개발될 때 그 무소유의 가치를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거 개발한 사람들이 우리가 오프라인 세상에서는 뭐 계급도 있고 차별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가상 공간 속에서는 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 공평하게 살아보자. 그래서 이제 무소유의 가치를 주장을 했고 거기서는 뭐 내가 아는 거를 주는데 돈을 받지 않고 다 공짜로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정착된 게 인터넷 세상인데 저는 그거에 대한 굉장히 극단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 실은 우리가 그 모든 이제 우리 사회에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에는 항상 원가라는 게 있고 여기에 유통비와 그다음에 순수 이익이 좀 보태져 가지고 최종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 일반적인 루트에서 벗어나는 영역이 예술가 저는 미디어 컨텐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원가도 무시하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붙이고 되는데 그럼 누가 이 가격을 책정하고 누가 이걸 소비하느냐 보면은 다 인간이거든요. 그게 예술인지 아닌지는 일반인들은 모르고 그냥 그들이 이거 예술이야, 이건 비싸, 그러면 인식된다는 거죠. 어쨌거나 어떤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건 되게 저는 좋고,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 활동에 참여하고 거기서 자신의 어떤 가능성을,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이거는 긍정적이다. 그리고 대중화 현상이 더 확실하게 이제 보편화될 것이가. 제가 사실 은퇴하고선 도슨트를 좀 해보려고 그 도슨트 수업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홍대 미대를 돈을 주고 나는 공부를 하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제가 가을에 리움을 이게 한남동에 리움 미술관을 갔는데 같이 간 선배 언니가 갤럭시로 폰을 바꿨더라고요. 은퇴하면서. 근데 갤럭시로다가 딱 그 작품에 대면은 작품에 대해 설명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그 박물관에서의 어떤 AI 그거 필요 없고 이제 갤럭시 하나만 갖고 있으면 이 갤럭시가 이 어느 장소에 딱 찍어주면은 그 장소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 빨리 갤럭시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도 외국 나가면 이제 미술관을 많이 가고요. 또 미술관 갈 때는 뭐 루브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꼭 예약을 해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설명을 작품 설명을 듣고 그랬는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루브르는 그럼 그 뭐 개인당 다 받기 때문에 한 가족이 가니까 몇십만 원 내고 나 어떻게 듣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뭐 갤럭시 폰 하나만 있으면은 다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구현했던 지식정보 사회가 이 생성형 AI로 너무 빨리 와닿다. 그래서 너무 반갑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데 오늘 이제 그 미디어 오늘 기사를 보면 창작자의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창작자들이 저임금에 고생을 하고 그다음에 집단이 또 많이 줄어들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그럼 뭐 예술만 그럴까? 지금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거의 모든 영역이 다 그렇거든요. 실은 이제 제가 애들 키울 때 목동에 살았는데 그 저희 딸내미가 약간 사춘기 때 약간 이제 좀 방황을 했어요. 그랬더니 담임선생님이 즉각 전화를 하셔가지고 민지가 이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랑 되게 친하게 됐는데 이제 그 선생님 따님이 또 고등학생인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자기는 대학 안 가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우리 딸이 대학 갈 돈으로 비디오 방을 하나 내주면 좋겠다. 그럼 자기는 비디오하고 만화책을 팔면 살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남편 대신에 뭐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신데 그래갖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그거 안 돼요. 그 다 VOD로 바뀌면요 비디오 가게 다 없어져요. 그랬더니 아 설마 그럴까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5년만 기다려 보세요. 걔 졸업할 때 되면요 비디오 가게 하나도 없어져요. 근데 저는 실은 그걸 제가 알고 얘기한 건 아니었고 그냥 제가 공부했을 때 VOD가 등장하면 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5년도 안 돼가지고 목동에 있는 비디오 가게가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영역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LP에서 그 CD로 옮겨갈 때도 실은 그 많던 아주 급격히 하면서 새한 미디어가 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변화고 발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혁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기술이 교수님, 들어왔을 저기 때, 이제 결론을 좀 내려주시면 예, 예. 고맙겠습니다. 예. 예, 어떤 영역에서의 어떤 그 문제를 갖다가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고, 결국에는 그 많은 대중들이 어떤 그 혜택을 받는다면, 이거는 이제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제가 DMA랑 DSA에 대해서 좀 약간 추가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요. 아, 일단 제가 하십시오. 결론을 예. 마치고, 예. 아, 이게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GSA법이랑 DMA법이 나왔는데 DSA는 디지털 서비스 액트예요. 근데 그게 나오게 된 배경은 걔네들이 원래 원산지 원칙이라고 해서 그 본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법인세를 받는 거 우리랑 똑같이요. 그래서 그 외국 기업들이 다 본사를 갖다가 뭐 버진 아일랜드라든지 외국에 두고 이제 법인세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게 디지털 서비스 액트예요. 그래서 서비스를 여기서 하는 영역, 서비스하는 영역이면은 이거는 너희가 국적이 어디든 본사가 어디든 관계없이 이 지역에서 법인세를 내야 된다. 해서 돈을 받기 위한 거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뭐 글로벌 미디어 기업 뭐 페이북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유럽 시장을 다 장악을 해버리니까 그 애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DMA법이에요. 디지털 마켓 액트라고 음, 해가지고 12개의 거대 글로벌 초대형 사업자들이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뭐 쿼터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해주고 혐오 표현 같은 거 없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제 그런 많은 기준들을 가지고 이제 그리고 소비자를 갖다가 기만하지 않는다. 뭐 애플 같은 경우에 뭐 애플페이 쓰는 거, 인앱 결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DMA법에서 지금 규제 가능성을 하고 얘네들이 이제 그 이거 법에 저촉했다라고 하면은 최대까지 매출액의 10%를 벌금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의 10%면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거의 기업이 망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애플이 거기에 걸려들어서 지금 소송되고 진행 중에 있는데 결국에는 그 유럽 시장에서의 그 글로벌 그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을 확보를 막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벌금을 매겨야 된다 해서 만들어진 게 대의매입법입니다. 그래서 대의매입법에 적용을 받는 것들을 한 12개 정도의 그 글로벌 사업자가 했는데 이거는 이제 매년 EU에서 올해 DMA법에 저촉받는 사업자는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넷플릭스와 구글의 횡포를 좀 없애려면 빨리 이런 법을 도입해가지고 예, 법인세 내고 뭐 사회공헌기금 내고 이런 식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